그날 장터에는 야윈 하얀 개를 기둥에 묶어놓고 흥정하는 개장수가 있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는데 개는 잔뜩 무서움에 낑낑거리고 떨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예요? 초라한 여인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개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살이 말라서 그러는데 한 양만 주소. 하얀 개는 계속 낑낑거렸죠. 조용히 해 이놈아. 너 때문에 나까지 고생하고 있는 거 몰라? 개장수는 발로 개를 걷어차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아이고, 불쌍하구나. 그때였습니다. 잠시 개장수가 볼일을 보러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여인은 개 목줄을 풀어주었어요. 가거라. 멀리 도망가거라. 개는 잠시 뒤돌아보며 인사를 하곤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대체 이 개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시장에 팔려 나왔을까요? 깊은 산속, 땅속을 앞발로 파고 있는 개. 금은 보화가 가득한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 개는 어떻게 알고 금은 보화 상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여인은 누구길래 남의 강아지 목줄을 풀어주고 도망치게 했을까요? 이 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화살표를 구독과 함께 꾹꾹 눌러주세요. 짐승에게도 원한이 있을까요? 개가 과연 은혜와 원수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구분할 수 있다면 그 개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더 나아가 어미개는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조선시대 한 어미개가 겪은 파란만장한 여정의 기록입니다. 눈보라가 미친 듯이 몰아치는 겨울밤, 산속 깊은 곳, 거의 무너져가는 오두막 안, 한 늙은 거지가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너덜너덜한 누더기를 걸친 그의 얼굴은 더러운 때로 뒤덮여 있었고 헝클어진 흰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초점이 없었죠. 배고파, 추워. 늙은이는 중얼거렸어요.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15년 전의 일도, 10년 전의 일도, 심지어 어제 일도 가물가물했어요. 다만 막연한 두려움과 배고픔만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두막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눈보라와 함께 한 마리 개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털을 가진 늙은 암컷개였죠. 개는 천천히 늙은이에게 다가왔어요. 늙은이는 개를 보자 본능적으로 움찔했습니다. 온몸에 오래된 상처들이 쑤셨거든요. 가라. 물지 마. 하지만 개는 물지 않았습니다. 그저 늙은이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개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원망, 연민, 아니면 그 무엇? 늙은이와 개는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간은 마치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개는 천천히 몸을 돌려 오두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입에 무언가를 물고 돌아왔죠. 따뜻한 떡 한 덩이였습니다. 개는 그것을 늙은이 앞에 내려놓았어요. 늙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떡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왜 우는지도 모른 채 개는 다시 오두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하얀 그림자. 늙은이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떠올렸습니다. 아주 오래전 자신이 발로 찼던 하얀 개 한 마리를 복구. 하지만 그 이름조차 확실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복구와 최평수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말에 이르기까지 그들 사이에는 15년의 긴 이야기가 있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15년 전 전라도 어느 고을에 최평수라는 만석군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지주였죠. 논밭이 수백 마지기요.
소장농이 100여 호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고을 원님과도 친분이 두터워 온갖 특혜를 받았어요. 하지만 최평수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소장료는 해마다 올렸고 흉년이 들어도 용서가 없었죠. 소출이 적으면 논밭을 내놓아라. 이것이 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렇게 빼앗은 땅이 또 수십 마지기. 최평수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최평수의 집은 으리으리했습니다. 넓은 사랑채와 안채, 그리고 곡간이 5개나 되었죠. 곡간마다 쌀과 곡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머슴도 10여 명이 넘었어요. 하지만 최평수는 늘 불안했습니다. 도둑이 두려웠던 거죠. 실제로 수시로 도둑이 들었습니다. 배고픈 백성들이 밤마다 곡간을 털어갔어요. 최평수는 경비를 강화했지만 도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평수는 묘안을 떠올렸죠. 개를 키우자. 도둑을 잡는 개를. 고을 외곽에 김씨라는 소장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평수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가난한 백성이었죠. 그 마을에는 김학동이라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늙은 어머니, 아내, 그리고 어린 딸 하나, 그리고 한 마리 개가 있었어요. 이름은 복구. 하얀 털을 가진 3살 암컷 백구였습니다. 복구는 김씨가 강아지였을 때부터 키운 개였죠. 어느 추운 겨울날 길에서 죽어가던 강아지를 주워와 정성껏 키웠습니다. 복구는 영리했어요.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듯했고 상황 판단도 빨랐습니다. 특히 후각이 발달하여 멀리서도 사람이나 짐승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죠. 김씨에게 복구는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밤이면 집을 지켜주었고 낮에는 김씨와 함께 들판을 뛰어다녔어요. 어린 딸은 복구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복구야, 같이 놀자. 딸이 부르면 복구는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해 여름, 큰 가뭄이 들었어요. 비가 3달 넘게 내리지 않아 논밭이 말라붙었습니다. 추수철이 되었지만 수확은 형편없었죠. 김씨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소장료를 어떻게 내지? 평년 같으면 벼 10가마를 바쳐야 하는데 올해는 5가마도 채 나오지 않았어요. 김씨는 최평수를 찾아갔습니다. 나으리, 올해는 흉년이라 소장료를 제때 못 바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최평수는 냉정했죠. 기다려? 그럴 수 없지. 약속은 약속이야. 나으리, 제발. 소장료를 못 내면 땅을 내놓아라. 그리고 최평수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 복구를 보았습니다. 저개라도 내놓아라. 네, 개를요? 그래. 내가 도둑을 잡을 개가 필요하거든. 저 개가 똑똑해 보이니 딱 좋겠어. 김씨는 절규했습니다. 나으리, 땅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복구만은 안 됩니다. 시끄럽다. 소장료도 못 내는 주제에 감히 내게 대드느냐? 최평수는 머슴들을 시켜 복구를 빼앗아 갔어요. 복구는 끌려가며 계속 김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컹, 컹컹. 그 울음소리에는 슬픔이 가득했죠. 김씨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복구야,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어린 딸도 울었어요. 복구. 복구는 그렇게 최평수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복구는 김씨 집안의 유일한 웃음거리였어요. 특히 어린 딸은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그래서 늘 놀림감이었죠. 하지만 어린 딸 복순이에게 복구만큼은 유일하게 말이 잘 통하는 친구 같은 존재였어요. 어버버버, 어버. 그러면 복구는 얼른 알아차렸습니다.
그래 언니 알았어. 복구는 복순이의 말을 듣고 집신을 물어다 주었죠. 그래 고마워 복구야. 그런 복구를 최평수 대감은 소장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로 끌고 간 거였습니다. 그날부터 복구는 최평수의 집 곳간 옆에 묶인 채 살아야 했어요. 굵은 쇠사슬이 목에 채워졌습니다. 너무 짧은 사슬이라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죠. 내 놈은 이제부터 도둑을 잡는 게다. 알겠나? 최평수가 복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복구는 최평수를 쏘아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적이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최평수는 걔의 눈빛 따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잘 지키면 밥을 주고 못 지키면 굶긴다. 알아들었나? 복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복구의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종지뿐이었어요. 그것도 영양가 없는 시래기 국물에다 멀건 잔반 덩어리 두어 숟갈이 전부였죠. 곳간을 지키는 것. 밤이 되면 누군가 슬금슬금 곳간으로 다가왔습니다. 배고픈 백성들이었죠. 복구는 그들의 냄새를 맡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냄새, 김씨와 같은 냄새. 그러나 복구는 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꼬리를 흔들며 그들을 반겼죠. 가난한 사람들은 놀라며 복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개야. 그들은 쌀과 식량을 몰래 가져가고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곡식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안 최평수 대감이 이를 알아챘습니다. 최평수가 곡간을 확인하고 분노했죠. 뭐야? 쌀이 줄었잖아. 이게 같은 놈. 최평수는 복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발로 복구의 옆구리를 걷어찼어요. 으윽! 복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쓸모없는 놈. 도둑도 못 잡고. 발길질은 계속되었어요. 복구의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복구는 사슬에 묶여 도망칠 수도 없었죠. 그날 복구는 밥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가난한 사람이 왔고 복구는 짖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최평수가 또 발견했죠. 또 도둑을 맞았어. 이 멍청한 게. 이번에는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다. 탁! 탁탁! 복구의 등에 몽둥이가 내려쳤어요. 으윽! 기잉! 복구는 신음했지만 최평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밥은 없었죠. 사흘째 되는 날, 복구는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물도 제대로 주지 않아 목이 바짝 말랐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멍이 들고 털이 찢어지고 피가 말라붙어 있었죠. 그날 밤 진짜 도둑대가 왔습니다. 복구는 그들의 냄새를 맡았어요. 탐욕의 냄새, 악의 냄새. 복구는 짖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배고픔과 고통에 지친 복구는 미약하게만 짖을 수 있었죠. 컹, 컹. 도둑들은 복구를 비웃으며 곡식을 훔쳐갔습니다. 아침이 되자 최평수는 완전히 미쳤어요. 이 망할 놈에게 쓸모가 없어. 완전히 쓸모가 없다고. 최평수는 채찍을 들고 왔습니다. 탁, 탁탁탁. 채찍이 복구의 온몸을 후려쳤어요. 복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잉, 기잉. 하지만 최평수는 멈추지 않았죠. 나으리, 그만하십시오. 개가 죽겠습니다. 머슴 하나가 말렸지만 최평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구의 하얀 털은 피로 물들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학대는 계속되었습니다. 밥은 이틀에 한 번 꼴로 주었고 그나마도 썩은 밥이나 상한 음식이었죠. 물은 며칠에 한 번. 채찍질은 매일. 복구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였어요. 하지만 복구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언젠가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복구는 뼈만 앙상한 개가 되어 있었어요. 최평수는 복구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쓸모없는 놈. 도둑도 못 잡고 보기만 흉하고. 그는 결정을 내렸죠. 여봐라. 얘 나으리. 저 개를 장에 내다 팔아라. 개장수에게든 누구에게든 팔아버려. 얘 나으리. 머슴들이 복구를 끌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복구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힘도 없었고 어차피 이곳보다는 나을 것 같았죠. 장터에 도착하자 머슴은 복구의 목에 굵은 밧줄을 메었습니다. 그리고 기둥에 단단히 묶었어요. 개 팝니다. 하얀 개. 하지만 사람들은 복구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야위었는데? 병든 거 아니야? 저런 게 누가 사? 복구는 하루 종일 장터에 묶여 있었어요. 햇볕이 내리쬐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복구를 구경했습니다. 아이들은 복구에게 돌을 던졌죠. 멍멍이다. 복구는 그저 참았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한 개장수가 다가왔어요. 이게 얼마요? 한 양만 주십시오. 한 양? 이 병든 개가 5푼이면 되겠소.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개를 사려던 사람이 거래를 거절했죠. 말라도 너무 말라 곧 죽게 될 것 같았거든요. 개장수는 복구에 풀어던 목줄을 다시 기둥에 묶었습니다. 어이 참, 좋다가 말았네. 바로 그때였어요. 지나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구를 한동안 쳐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내가 풀어줄 테니 얼른 도망쳐. 잠시 개장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 복구는 그렇게 묶인 목줄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복구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다시 목소리를 높여 말했죠. 여기 있으면 죽어. 얼른 도망가. 일단 살고 봐야지. 그래서야 복구는 발걸음을 떼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복구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때까지도 여인은 자리를 뜨지 않고 복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저어가며 얼른 가라고 재촉하는 여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복구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왜 주인 몰래 목줄을 풀어주어 도망치게 했을까요?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잡아라. 개 도망간다. 뒤늦게 이 모습을 본 개장수가 복구를 뒤쫓았지만 이미 백구는 사람들이 쫓아왔지만 복구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어요. 골목을 누비고 개울을 건너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죠. 마침내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자 복구는 쓰러졌습니다. 헥헥, 헥헥. 복구는 누워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자유다. 드디어 자유야. 하지만 기쁨도 잠시. 복구는 자신의 몸 상태를 깨달았습니다. 배가 불러와 있었어요. 임신이었습니다. 복구는 산속을 헤맸어요. 먹을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뱃속의 새끼들을 위해서 복구는 들쥐를 잡았고 개울에서 물을 마셨어요. 야생 열매도 먹었습니다. 천천히 기력을 회복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구의 배는 더욱 불러왔어요. 출산이 가까워졌습니다. 복구는 안전한 곳을 찾았죠. 깊은 산속, 바위 틈 사이의 작은 동굴. 복구는 그곳에 풀과 나뭇잎을 깔아 둥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추운 겨울밤, 복구는 진통을 느꼈어요. 기잉, 혼자서 새끼를 낳아야 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복구는 참았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5마리, 총 5마리의 강아지가 태어났습니다.
모두 건강했어요. 복구는 새끼들을 핥아주었습니다. 기잉, 기잉. 새끼들이 울었어요. 복구는 새끼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을 나눴죠. 내 새끼들, 너희만큼은 행복하게 살아야 해. 복구는 결심했어요. 새끼들을 잘 키워서 좋은 주인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절대 자신처럼 학대받는 삶을 살게 하지 않겠다고. 2달이 지났습니다. 강아지들은 건강하게 자랐어요. 복구는 먹이를 구해다 새끼들을 먹였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혹독했죠. 먹이도 부족하고 추위도 심했습니다. 복구는 걱정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새끼들이 얼어 죽을지도 몰라. 복구는 결심했습니다. 새끼들을 마을로 데려가야겠다고. 좋은 사람들에게 맡겨야겠다고. 복구는 마을을 정찰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마을에 내려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누가 착한 사람인지, 누가 개를 좋아하는지. 복구의 뛰어난 관찰력과 후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했죠. 마침내 복구는 5집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집은 홀로 사는 할머니의 집이었어요.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착했습니다. 길고양이에게도 밥을 주는 사람이었죠. 2번째 집은 젊은 부부의 집이었습니다. 아이가 없어 쓸쓸해 보였지만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3번째 집은 약방이었습니다. 약방 주인은 가난한 사람에게 공짜로 약을 주기도 하는 선한 사람이었죠. 4번째 집은 작은 서당이었습니다. 훈장님은 엄격했지만 학동들을 진심으로 아꼈어요. 5번째 집은 김 씨의 집이었습니다. 복구의 원래 주인. 복구는 김 씨네 집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집은 여전히 가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불빛. 복구는 눈물을 흘렸죠. 어느 달빛 밝은 밤, 복구는 첫 번째 강아지를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집 대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기잉. 강아지가 울자 복구는 강아지의 머리를 핥아주었습니다. 잘 살 거라, 내 새끼야. 복구는 대문을 발로 톡톡 두드렸어요. 그리고 재빨리 숨었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었죠. 누구야? 할머니는 바닥에 있는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강아지네. 이렇게 추운데. 할머니는 강아지를 안아들었어요. 들어오렴. 따뜻하게 해줄게. 복구는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안심이 되었죠. 다음 날 밤 2번째 강아지를 젊은 부부 집에 놓아두었어요. 사흘째 밤 3번째 강아지를 약방에, 나흘째 밤 4번째 강아지를 서당에, 그리고 마지막 밤 복구는 가장 예쁜 강아지를 입에 물었습니다. 자신과 가장 닮은 하얀 털의 암컷 강아지. 복구는 김 씨의 집으로 향했어요. 대문 앞에 강아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강아지는 어미를 올려다보았죠. 기인. 복구는 강아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핥아주었어요. 내가 가장 사랑스러운 내 새끼야. 행복하게 살 거라. 복구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 숨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김 씨가 나왔어요. 누구십니까? 김 씨는 바닥에 강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아지? 누가 버리고 간 건가? 김 씨가 강아지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어린 딸이 뛰어나왔어요. 강아지란다. 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와, 하얀 강아지. 복구를 닮았어. 복구라는 이름에 김 씨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복구 같구나. 딸이 강아지를 안아들었습니다. 아빠, 우리 키울 수 있어요? 김 씨는 망설였죠. 가난한 형편에 개를 키울 여유가 있을까? 하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키우자. 이름은 복순이라고 하면 어떨까? 좋아요. 복순아. 딸은 강아지를 꼭 안았어요. 멀리서 지켜보던 복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인님, 벙어리였던 김씨 딸이 말문이 트인 지 몇 해 전이었어요. 정말 다행이다. 언니가 말을 하다니. 복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구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복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새끼들도 떠나보냈습니다. 편안한 보금자리도 없었어요. 하지만 복구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새끼들은 행복할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새끼들을 떠나보낸 복구는 떠돌이 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백정에게 붙잡혔어요. 오, 하얀 개로군. 팔면 돈이 되겠어. 백정은 복구를 잡아 개장수에게 팔려고 했습니다. 복구는 순순히 당하지 않았죠. 날카롭게 짖으며 위협했어요. 컹, 와랄랄. 백정은 움찔했습니다. 이놈이. 하지만 복구는 물지 않았어요. 그저 위협만 했습니다. 백정은 결국 복구를 풀어줬죠. 귀찮은 놈이야. 썩 꺼져. 복구는 다시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대장간 주인에게 주어졌어요. 개야, 배고프지? 이거 먹어. 대장간 주인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복구에게 밥을 주고 잘 곳을 마련해줬죠. 복구는 그곳에서 석 달을 지냈습니다. 대장간 주인은 복구를 아꼈어요. 하지만 복구는 떠나야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최평수를 찾는 것. 어느 날 밤 복구는 조용히 대장간을 떠났어요. 대장간 주인은 아침에 복구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슬퍼했습니다. 복구야, 잘 가거라. 복구는 떠돌며 여러 마을을 거쳤어요. 때로는 친절한 사람을 만났고 때로는 학대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복구는 살아남았죠. 그리고 계속 최평수의 소식을 찾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복구가 새끼를 낳고 떠돌이 생활을 시작한 지 5년째. 최평수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오랫동안 저질러온 비리가 발각된 거죠. 최평수는 고을 원님과 짜고 온갖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세금을 빼돌리고 공금을 횡령하고 백성의 땅을 강탈했어요. 하지만 새로 부임한 감사가 이를 눈치챘습니다. 최평수를 조사하라. 관아의 포졸들이 최평수의 집으로 몰려왔어요. 최평수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감사 앞에서 신문을 받았죠. 최평수, 내가 저지른 죄를 낱낱이 고하라. 소인은 억울합니다. 최평수는 발뺌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장부를 조작한 기록, 뇌물을 주고받은 증인, 강탈한 땅의 문서. 최평수는 궁지에 몰렸죠. 그는 마지막 수를 썼습니다. 뇌물이었어요. 감사에게 거금을 바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청렴한 관리였죠. 감히 본관을 매수하려 드느냐. 감사는 더욱 분노했어요. 최평수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라. 그리고 유배형에 처하라. 최평수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다니. 안 돼. 그날 밤 최평수는 도망쳤어요. 관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한 거죠. 하지만 빈손으로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최평수는 집으로 몰래 돌아왔어요. 그리고 곳간에서 금은 보화를 꺼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었죠. 금덩이, 은괴, 값비싼 보석들. 모두 큰 괴짝에 넣었어요. 이것만 있으면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최평수는 괴짝을 지게에 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최평수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최평수는 적당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큰 바위 옆, 땅이 부드러운 곳. 여기다. 최평수는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파고 또 팠습니다. 사람 키만큼 깊은 구덩이가 만들어졌죠. 최평수는 금은 보화가 든 괴짝을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흙으로 덮었어요. 후, 이제 아무도 못 찾을 거야. 나만 알고 있으니까. 최평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지형을 외웠습니다. 큰 바위, 굽은 소나무 개울소리. 잊지 말자. 큰 바위 옆 소나무 새 그루. 보물을 묻은 최평수는 피곤에 지쳐 잠들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최평수의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오랜 음주 습관. 모든 것이 합쳐져 뇌졸중이 왔죠. 새벽에 깨어난 최평수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습니다. 머리야. 여기가 어디지? 기억도 흐려졌어요. 보물을 묻은 장소도 자신이 누구인지도. 최평수는 산속을 헤매다 어느 암자에 발견되었습니다. 스님들이 그를 거뒀죠.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하지만 최평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스님들은 그를 돌봐줬지만 최평수는 점점 나빠졌어요. 기억력은 계속 악화되었고 몸도 쇠약해졌습니다. 결국 암자를 나와 산속을 떠돌았죠. 거지가 된 겁니다. 한편 복구는 여전히 최평수의 흔적을 찾고 있었어요. 어느 날 복구는 산속에서 낯익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최평수의 냄새. 복구는 그 냄새를 따라갔죠. 그리고 큰 바위 옆에 도착했습니다. 땅에서 금속 냄새가 났어요. 복구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여기에 무언가 묻혀 있다. 복구는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앞발로 열심히 흙을 파냈습니다. 한참을 파자 나무 괴짝이 나타났죠. 복구는 괴짝을 보고 고민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지? 복구는 결정했습니다. 이것을 김 씨에게 알려주기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복구는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김 씨네 집 근처에서 김 씨를 기다렸습니다. 김 씨가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구가 나타났죠. 컹컹컹.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김 씨는 복구를 알아봤어요. 복구 맞니? 복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김 씨는 복구를 끌어안았죠. 복구야, 어디 갔었니? 얼마나 걱정했는데. 복구는 김 씨의 옷자락을 물었어요. 그리고 끌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어디로 가자는 거야? 복구는 김 씨를 이끌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보물을 묻은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왜? 복구는 이미 조금 파놓은 땅을 가리켰죠. 김 씨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파자 나무 괴짝이 나타났어요. 이게 뭐지? 김 씨가 괴짝을 열었습니다.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죠. 금은 보화가 가득. 이게. 김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복구는 꼬리를 흔들며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복구야, 내가 이걸 찾은 거냐? 복구는 짧게 짖었어요. 컹. 김 씨는 복구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귀한 보물을 알고 있었지? 김 씨는 놀라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죠. 그때 김 씨 부인 복희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렇죠. 장터에서 개장수에게 끌려왔던 복구의 목줄을 풀어주었던 이가 김 씨 부인 복희였던 거예요. 그날 복희는 한눈에 복구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눈빛의 검은 점, 그게 복점이었고, 그래서 복구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었거든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살아서 돌아오다니. 복희는 복구를 안고 한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김 씨는 보물을 가지고 산을 내려왔어요. 하지만 혼자 가지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모았죠. 최평수에게 땅을 빼앗긴 사람들, 굶주리던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최평수가 숨긴 보물입니다. 그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것들이죠. 이제 이것을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보물을 공평하게 나눴어요. 보물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최평수가 평생 쌓은 재산, 그것이 그가 착취한 사람들에게 되돌아간 거죠. 보물을 나눠준 후 복구는 김씨네 집에 머물렀습니다. 김씨 가족은 복구를 극진히 대접했어요. 복구야, 많이 먹어. 복구는 따뜻한 밥과 물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도 얻었죠. 어느 날 딸이 복순이를 데리고 왔어요. 복구야, 복순이 봐. 복순이는 이제 다 자란 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구는 복순이를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내 새끼. 복순이도 복구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기잉. 두 개는 서로를 핥아주었어요. 마당을 빙빙 돌고 장난을 쳐가며 놀아주었습니다. 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죠. 복구야, 혹시 복순이가 내 새끼니? 복구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어요. 김 씨는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닮았구나. 그 후로 복구는 때때로 다른 새끼들도 찾아갔어요. 할머니 집에 첫째, 젊은 부부 집에 둘째, 약방에 셋째, 서당에 넷째,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복구는 안심했죠. 내 새끼들 모두 행복하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 더 지났어요. 복구도 늙었습니다. 한때 영리하고 민첩하던 개는 이제 느리고 지친 늙은 개가 되었죠. 하지만 복구는 여전히 최평수를 잊지 않았습니다. 복구는 산과 마을을 오가며 최평수의 소식을 들었어요. 산속에 이상한 거지가 산다더라. 기억도 없고 말도 못한대. 복구는 직감했습니다. 최평수다. 복구는 최평수를 찾아갔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산속 오두막에서 쓰러져 있는 거지 하나. 복구는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최평수의 냄새. 15년이 지났지만 복구는 절대 잊지 않았어요. 복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최평수는 추위에 떨고 있었죠. 추워. 배고파. 복구는 최평수를 내려다보았어요. 복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냥 떠나면 최평수는 얼어 죽을 거예요. 아니면 물어뜯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복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김씨네 집으로 갔습니다. 컹컹. 와랄. 김씨가 나왔어요. 왜 그래, 복구야? 복구는 김씨를 끌었습니다. 산 쪽으로. 김씨가 따라갔죠. 어머, 사람이 쓰러져 있네. 김씨는 최평수를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방에 눕혔어요. 복구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최평수는 며칠 후 깨어났죠. 하지만 여전히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기가 어디죠? 길에서 쓰러져 있어서 데려왔어요. 고맙습니다. 누구신지. 김씨는 최평수를 알아봤습니다. 한때 자신을 괴롭혔던 최평수. 하지만 지금의 그는 불쌍한 노인일 뿐이었죠. 김씨는 최평수를 돌봐줬어요. 복구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며칠 후 최평수는 회복되어 산속 오두막으로 돌아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오두막을 내준 거죠. 복구는 매일 최평수를 찾아갔습니다. 먹을 것을 물어다 주었어요.
최평수는 복구를 보며 말했습니다. 개야, 고맙다. 최평수는 복구를 알아보지 못했죠. 하지만 복구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을 학대했던 사람, 자신을 팔아버리려 했던 사람. 복구는 15년을 기다렸습니다. 복수의 기회를. 하지만 지금 눈앞에 최평수는 복수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권력도 재산도 기억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는 이미 벌을 받은 거죠. 어느 눈보라치는 밤. 복구는 마지막으로 최평수를 찾아갔어요. 떡 한 덩이를 물고 복구는 떡을 최평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최평수는 떨리는 손으로 떡을 집었죠. 고맙다. 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른 채 복구는 잠시 최평수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오두막을 나섰죠.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하얀 그림자. 최평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았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복구는 산을 내려왔어요. 그리고 김씨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씨 가족과 복순이가 복구를 맞이했죠. 복구야, 어서 와. 추웠지? 복구는 따뜻한 방으로 들어갔어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편안히 누웠습니다. 복구는 미소를 짓는 듯 했죠.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평화롭게. 며칠 후 복구는 김씨네 집에서 평화롭게 숨을 거뒀습니다. 김씨 가족은 통곡했어요. 복구야, 고마웠어. 그들은 복구를 집 뒷산에 정성껏 묻어줬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에. 그리고 비석을 세웠죠. 의리 있는 어미개 복구의 묘. 복구의 5 자식들도 모두 모여 어미의 무덤 앞에 섰어요. 복순이를 비롯한 5마리 개들. 모두 건강하게 잘 자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미의 무덤 앞에서 하룻밤을 지새웠죠. 복구의 이야기는 마을에 전설로 남았습니다. 옛날에 복구라는 개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복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짐승도 은혜와 원한을 아는데 사람은 어떨까요? 학대받고 버려지고 새끼까지 낳았지만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한 복구.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었을까요? 한편 최평수는 그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어요. 다만 김씨만이 최평수를 묻어주었습니다. 복구의 무덤 옆이 아닌 멀리 떨어진 곳에. 복구의 자손들은 대대로 마을에서 살았어요. 모두 어미 복구처럼 영리하고 의리 있는 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지켰고 사랑받았죠. 복구의 정신은 그렇게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복구는 왜 최평수를 구했을까요? 그것은 용서였을까요? 아니면 연민이었을까요? 복구는 학대받고 팔릴 뻔하고 도망쳐야 했어요. 홀로 출산했고 사랑하는 새끼들을 모두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은 최평수였죠. 하지만 복구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떡을 가져다 줬어요. 왜일까요? 어쩌면 복구는 알았던 것 아니겠어요? 복수는 또 다른 고통만 낳는다는 것을, 미움은 끝이 없다는 것을, 진정한 승리는 용서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있나요? 복수를 꿈꾸고 있나요? 하지만 복구처럼 우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수 대신 용서를, 미움 대신 연민을. 복구는 짐승이었지만 우리보다 더 인간다운 선택을 했어요. 어미로서 새끼들을 지키고 좋은 삶을 살게 했습니다.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용서하고 마지막까지 돌봤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인간다운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나요? 미움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이것이 복구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질문입니다. 복구에게 하고 싶은 댓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